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온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아시아투데이TV 주필로 활약하고 계시는 고성국 박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예. 오늘 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무슨 말씀? 네, 많이 예. 떨리는데요. 제가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박사님 나오신다고 네, 일찍부터 대기하고 계신데 예. 근데 참 어제 있었던 무안공항 사고도 있지만 네. 전국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2부에 좀 해보고요.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당면한 현안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오늘 공수처 네. 공조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네.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식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관련된 의견서를 내고 네.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네. 공수처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네. 그거 다 불법이죠. 네, 이거 체포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영장 청구를 했고 네. 만약에 법원에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네. 공수처나 법원이 전부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뭐 판사라고 해서 불법 저지르지 말란 법 없잖아요. 뭐 판사들도 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불법이냐?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두 가지인데 네. 내란죄는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하면 불법 수사죠. 네.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체포 권한이 없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불법 청구를 인정해서 발부를 한다면 그럼 법원도 불법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와 법원이 모두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은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내란 외환죄 말고는 형사소추가 안 돼요. 네. 수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데 내란 직권남용으로 뭔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것도 또한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응할 이유가 없다. 소환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소환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응하면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법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심리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 입장을 법원에 전달은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소환하는 것, 수사를 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리는 응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그 입장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면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죠. 자기들도 불법을 저질러서 영장 발부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기들은 발을 뺄지 현명한 판사라면 발을 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공수처가 불법으로 청구했고 법원이 불법으로 발부했다. 그러면 그 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경호처가 막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대통령 경호실은 이럴 때 대통령 경호하라고 있는 병력이잖아요. 경호실이 막아서는데 지구들이 무슨 수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서 체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쇼인 겁니다. 다 쇼고 그리고 다 언론 플레이예요. 이게 체포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언론 플레이고 쇼거든요. 그럼 뭘 노리고 쇼를 할까? 첫째는 대통령이 마치 중죄를 저지른 이 중범죄자인 것처럼 덮어 씌우기 위한 언론 플레이. 이미지를 악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 보여주려고. 예. 네. 라고 이제 저 좌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이한테 그 정도는 보여줘야 뭐 나중에 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이런 다목적용 언론 플레이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예.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이 영장이 서부지법으로 청구가 됐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네. 정계성과 마은혁에 네. 지금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대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임지가 네. 서부지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 좌파들의 이 꼼수와 맞물려 있는 하나의 어떤 작전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우려까지도 드는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이 영장이 발부되고 대통령 경호처가 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저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를 피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막 공격을 할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네.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박사님? 좌파들은 꼼수밖에는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장현찬 최고 설명하신 그런 꼼수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찰의 불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할 수 없다. 네. 이거잖아요. 그럼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사하겠다 그러면 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 수사 권한이 어디한테 있나? 경찰에 있어요. 지금 이 예. 저희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내란죄라는 네. 혐의를 가지고서는 네. 경찰만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 그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를 지연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을 지구들이 먼저 시켰잖아요. 탄핵을 먼저 했으니까 탄핵을 우선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사건에 의해서 수사를 받으면 어쨌든 수사를 하고 하는 게 생중계로 그 수사 과정이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어딘가 밀실에서 수사관한테 1대1로 앉아서 또는 2대2로 앉아서 수사 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뭐 변호인이 그것도 생중계가 안 되니까 녹화도 안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을 했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발동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했다. 이게 어떻게 내란죄냐? 이런 입장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게 탄핵감이냐?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을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겠다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리면 거기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로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직접 설명할 테니까 생중계 하라는 겁니다. 뭘 그렇게 감추려고 그러냐. 내가 한 통치권을 내가 직접 설명하겠다. 그런 것이고 지금 헌재가 이 생중계를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면 뭔가 입장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공개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세세하게 밝힌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중계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 요즘 세상에 기자들이 또 우리 쪽의 변호인단이 그걸 다 속기록처럼 써서 그쵸.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면 되잖아요. 네. 네. 그걸 통해서 대통령 육성 또는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헌법재판소가 과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만들어진다고 대통령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변론하는 걸 생중계 하겠다는 것은 네. 대통령 스스로는 떳떳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이지만 네. 캥길 게 없다. 네, 캥길 게 없죠. 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험한 것처럼 네. 헌재 탄핵 심판이 무르익거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피의자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해서 네. 탄핵 심판 나기도 전에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려는 나쁜 의도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김영현 장관의 공소장 네. 이것을 그 보도자료 형태로 사실상 혐의 피의사실 공표를 해버렸죠. 검찰이 네. 했어요. 대놓고. 이것도 대놓고 불법 저지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안 되면 뭐 총을 쏴라, 뭐 4인 1조로 끌고 내려와라, 뭐 문을 부숴라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란 수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먼저 받으면 그렇게 몰리고 있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검찰 측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떠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걸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기울어진 이 불공평한 언론 지형 속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는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한테 전달할 수 없다고 대통령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헌법재판 그 심리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리고 국민이 선택하고 판단하게 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뜻을 살펴서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거나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숨는 게 아니다. 아니죠. 오히려 직접 나서서 생중계하자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이 논리에 자신이 없으면 생중계를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니 심지어 이재명 세력은 선거 공판도 생중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난리 치면서 안 했죠. 그걸. 법정 공방은 네. 말할 것도 없고 예를테면은 이재명이 하고 그 유동규 네. 법정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아 이런 거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고서 판단하게 하면 좋잖아. 네.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끝난 다음에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도 생중계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쫄리는 거 캥기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쫄릴 게 뭐 있고 캥길 게 뭐 있어요. 그 6시간 계엄령 전 세계에다가 생중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뭘 감춥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모여서 계엄 해제하고 네. 대통령께서 새벽에 국회 해제를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국민들과 전 세계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꾸 저쪽에서는 오늘도 어떤 프레임을 만드느냐. 대통령이 숨는다. 예. 대통령이 피한다.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죽 떳떳하면 재판 변론 과정을 생중계까지 하자고 하겠느냐. 그럼요. 예.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네. 것이고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혐의가 입증됐다고 싶으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고 네. 1심과 2심, 3심을 거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심 재판의 결과도 유무죄 나오기 이전에 수사 과정에서 박사님 지적처럼 대통령에게 극도로 불리한 일방적인 내용들만 언론에 유출시키고 흘려버리면 그보다 먼저 결판나는 탄핵 심판의 이 수사 과정에 오염된 정보나 피의사실 공표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또 탄핵 네. 심판은 3심이 없어요. 2심, 3심이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그냥 단심으로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지 네. 아니면 인용이 돼서 정말 파면이 당할지가 몇 달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는 이거부터 하면 간단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네. 모든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잖아요. 왜 이거를 저 정복 수사파들이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예. 체포를 해서 이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공수처와 공조본이 저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아침에 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겠다는 뜻인가. 그거는 탄핵 심판이고 뭐고 그냥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겠지만 구속 상태로 탄핵을 가게 되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탄핵 심판 하나 많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공조본도 그렇고 헌재 공식적인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재명과 좌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도 않고 체포가 되지도 않을 텐데 그야말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 이재명이하고 정복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빨리 해갖고 이재명이 유죄 판결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되려고 했던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네. 목표를. 그러면 얘네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을 거예요. 언제 탄핵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 감옥에 집어넣고 네. 언제 파면해가지고 네, 네. 그 2달 후에 언제 선거를 치러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든다. 근데 이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차이가 뭐냐? 대통령이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저것들이 참고로 했던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8년 전 탄핵 상황일 거예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그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해갖고 석 달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타임테이블을 짰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웬걸? 대통령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모든 사안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끝까지 내가 투쟁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수로 석 달 안에 끝냅니까? 그게 첫 번째로 다르고, 두 번째는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이 이 정도로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기들은 맨날 촛불 두고 그냥 허장성세로 숫자 많은 것처럼 이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들이 다수라고 큰 소리 치면서 촛불혁명이니 뭐니 했잖아요. 근데 웬걸 해보니까 자유파 국민이 저 종북주사파 집회보다 10배 이상 많이 모이는 거예요. 네. 최소한. 네. 이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부터 지금 야 이거 함부로 탄핵했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요. 눈으로 딱 보이니까. 네. 그리고 한 지난주부터인가 언론에서도 이 광화문에서의 탄핵 찬성 집회와 네. 탄핵 반대 집회 네. 사진으로 딱 비교해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비교 보고의 대시. 확연하게 다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네. 자유우파 시민분들이 몇 배는 더 많이 모인 게 그냥 눈이 있으면 사진으로 바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8년 전에는 모든 언론을 다 종북주사파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유튜브가 제대로 시작을 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자기들이 언론을 다 장악했으니까 그냥 때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이구, 자유파 유튜브가 세게 딱 버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것들이.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같은 경우도 예. 토요일 집회 현장을 다 중계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언론사의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도 네.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번에 주목했던 건 뭐냐. 예. 이거 정말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던데, 우리 광화문 집회 앞쪽에 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10대도 많이 나왔고, 예. 20대, 30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인터뷰나 이 길거리에서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탄핵 반대한다면서.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속 이 광화문 집회를 극우다 뭐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만 나온다. 물론 어르신들 많이 나오는 게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네. 뭔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꾸 이 여론몰이를 했는데, 뚜껑을 까보고 실체가 드러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집회고, 연단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무적인 게 드디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이 집회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드러내서 예.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연설도 하고, 맞습니다. 큰절도 올리고, 근데 그걸 이제 한동훈 쪽에서 막 또 씹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와 탄핵 반대를 말하는 국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집회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상이. 한동훈 네. 똘마니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뭐 신지호 이런 사람들이 오늘 채널A 나와서 윤상현 의원, 이미자 의원, 김민전 의원이 집회 나왔다고 이거 당 차원에서 입장 정리해야 된다고 막 헐뜯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불러서 인터뷰를 시키는 채널A가 전 더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파 집회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오는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8년 전에 그 별로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재미 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이거 CIA 신고 때문에 얘들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네. 뭐 CIA 신고가 미국 비자에 영향 없다 막 이런 거 막 내보내는데, JTBC나 이런 데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반미 인사로 찍히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CIA에 신고를 당했는데 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한테도 이 마냥 당하기만 하다가 예. 좌파들에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네티즌이 되어서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해라 마라 누가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런 움직임들, 대응 수단들이 이 8년 전과 다르게 그렇죠. 지금은 보수 우파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네. 생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제 무한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건 무한 참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건 왜냐하면 1999년에 김대중이 시작한 사업이에요. 네. 그 다음에 8년 만에 2007년에 개항을 했는데 국제선이 전혀 못 떴어요. 네. 왜냐하면 승객도 없는 데다가 국제선 큰 비행기 띄우려면 그 공항이 너무 짧아서 너무 위험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17년 동안 국제선 하나 못 띄우고 있었는데 2020년에 강기정이가 이거 국제공항으로 가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고 2022년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그렇죠. 이거 뭐 아시아나 항공의 그 거점공항으로 네.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국제공항으로 엄청 뻥튀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추진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던 1차 탄핵하던 날 12월 7일 날 최초로 국제 전기 운항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태국 방콕하고 무안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21일 만에 대형 참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김대중 하나갑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네. 하나갑 공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김대중, 하나갑, 강기정,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종북 주사파들이 한 20여 년에 걸친 종북 적폐가 터져서 대형 참사가 됐다고 나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최승목 권한대행이 국가 애도기간을 4일까지로 선포를 했는데 그 그렇죠. 기간 중에 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기네 타임테이블대로 안 되니까 저쪽에서 쓴 극약 처방이 뭐냐. 네. 지금 자유파의 이 총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자유파의 깃발도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저 깃발을 먼저 꺾어야 돼. 꺾어버리자. 체포하자. 뭐 체포하자. 이런 식으로. 감옥에 네. 집어넣자. 네. 그러면 저 우파들이 기가 꺾이겠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이러고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몰린 종북주사파가 거의 자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이건 나중에요. 전부 다 사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며 영장을 청구합니까? 불법 수사니까. 네. 해병대 특검법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네. 직권남용하고 항명죄로 지금 재판받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주체가 막 이렇게 네, 그걸 수사를 해버리니까 길길이 날뛰고 불법 있어요. 수사가 되는 네. 거거든요. 아마도 좌파들은 이 그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밀어넣은 사람 둘이 서부지법에 있으니 예. 서부지법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이 나오면 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예, 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경찰들과 예. 경호처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통령 이미지를 경찰이 나쁘게 가지도 하려고. 못해요. 네. 왜 공수처 직원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좌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다. 예, 바로 광화문에 모이는 자유우파 시민들이다. 예.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 공수처 직원들 실랑이 할 일도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체포영장이 뭐 만에 하나 발부되면 네.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남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용산에서 이태원 한남동 차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네. 대통령 관저 앞부터 저기 이태원 그 삼거리 있거든요. 예, 이태원 예. 번화가 들어가는 예, 그래요. 예. 거기까지 몇 킬로미터가 다 화한 행렬이에요. 네, 네. 대통령 힘내라 화환. 예, 저 좌파들이 불 지르고 화환을 넘어뜨리고 해도 그 화환 행렬이 끝이 안 나요. 네.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아저씨들이 그걸 보고 가면서 자기들도 놀래서 혀를 내둘러요. 와, 이렇게 길게 있다니. 그게 실질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국민들에게 주는 이펙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 보낸 분들만 나와도 철옹성이지. 그러면 예. 공수처 직원이 경호처 직원과 실랑이 하는 걸 좌파들이 상상하는 그림일 텐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네. 야,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네 불법 수사하지 말라고 막아서면 네. 오히려 공수처가 불법 수사로 시민을 압박하는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8년 전과 다르게 네. 이 좌파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영장 청구만 했고 발부가 안 됐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네. 영장 발부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말도 안 그래야죠.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황당하게 발부가 되면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그 불법 영장 집행을 막아서야죠. 네. 그건 경호처 직원이 막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이 막아서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참 지난 8년 전에 우리가 너무 황망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네. 당하고 당한 다음에야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아픈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국면에서 이 탄핵 가결 이전부터 우리를 모으게 만드는 힘이 됐고 우리가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 안 해요. 그런데 공정이나 다른 조사를 보면 예.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또 상승하고요. 올랐어요. 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5%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예. 아니, 한동훈 쫓아내면 당이 망할 거라더니 오히려 정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네.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상으로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가짜뉴스 세례에 꼼짝없이 당하느라 4%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 4%와 3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앞으로의 국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이 모든 언론과 전 세계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클의 한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네. 모멘텀이 됐어요. 네. 누구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리얼미터니 갤럽이니 뭐 그것들 더 이상 뭐 기다릴 것도 없고 네. 그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저것들은 사실은 조사를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조사하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될 건데요. 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수직 상승해서 40%대로 다시 진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2년 7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때의 그 지지율이 48%가 그렇죠. 넘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다시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등을 돌리거나 왜 이래 이것밖에 못해 그러고서 실망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으로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구나. 오죽 답답하면 계엄령까지 발동했겠냐. 윤석열 아직 안 죽었네. 2년 7개월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윤석열이 아직 살아있네. 이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 책상 탕 치던 그 윤석열, 네. 그렇죠. 그게 아직 네. 확인이 됐잖아. 네.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표가 다시 결집되면 48%까지 올라간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면 자 헌법재판소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눈치 많이 보는 재판관들인데 8년 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40% 넘는 대통령을 지것들이 무슨 수로 탄핵을 합니까? 무슨 수로 탄핵을 해요? 아무리 정치 논리가 작동돼도. 네.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정치 논리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그리고 그것에 호응한 광화문 자유파 세력이 저 탄핵의 거센 파도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넘어서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안 되니까 체포영장이라는 무리수를 네. 억지로 던진 것이다. 네. 네, 초조해서. 네, 오늘 고성국 박사님 열변을 들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체포영장 청구 국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또 매일 아침 진행되는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 TV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 고성국 박사님 이만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에서 무안공항 사고와 이재명의 정말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자기 정치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하루 종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갖 방송과 미디어를 동분서주 하시면서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이 진실들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장례찬의 정치펀치에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방송 출근길에 좀 손발이 덜덜덜 떨렸었는데 왜냐하면 나라가 망가지다 못해 이렇게 추락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이 느껴졌었는데 고 박사님의 명쾌한 말씀을 들으니 이 체포영장 청구야말로 좌파들이 지금 정말 코너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무리수를 던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청구 당연히 서부지법에서 기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지금 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것들이 통과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수처 직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좌파들이 원하는 그림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추위를 뚫고 나온 우리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막아서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건 더 이상 공수처와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라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좌파들의 사냥개가 된 공조본과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체포영장 관련된 속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무안공항에서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긴급 동체 착륙 과정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두 분이 생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면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공식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참담한 사고 앞에서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최선의 대응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소방관들과 구조작업에 나서는 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대통령의 애절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SNS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비록 직무가 정지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현장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사고의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고 있을까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의 이 동체 착륙 이후에 이토록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콘크리트 둔턱을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사고가 난 비행기 앞에 뭔가 주황색 기둥이 보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방금 전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금 저 주황색 멋가 꽂혀있는 저 콘크리트 둔턱. 저게 활주로 중간에 움푹 박혀서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2m, 3m 높이로. 이 사건을 제가 쭉 어제부터 아침까지 뉴스를 조사해본 결과 제주항공 기장과 부기장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네. 이 새들이 엔진을 강타하면서 랜딩 기어 바퀴가 내려오는데 문제가 생겼고 정말 급박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착륙지가 활주로라고 합니다. 바다나 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 없이 동체로 몸통으로 착륙을 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체 착륙은 정말 완벽하게 잘 해냈어요. 몸통으로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폭발 사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나지 않았어요. 다만 바퀴가 없다 보니까 이 속력이 안 줄었죠. 그런데 이게 뭔가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비행기 기체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한 어제의 비극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만 건데요. 하루 사이 많은 전문가들, 특히 외국의 공항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고 저런 걸 공항에 설치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외국의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안테나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공항에는 이 안테나들을요, 여러분, 지상이 아니라 땅 밑에 박아둔다고 합니다. 땅 밑에 박아두거나 이 안테나를 세울 때 요 밑에 구조물을 그냥 뭔가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지는 걸로 세운다고 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철골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행기가 그걸 갖다 박아도 이게 그냥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행기는 이걸 통과하고 지나가는 거죠.
만약 무안공항에도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는 건물 세울 때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데처럼 이 로컬라이즈 안테나를 그냥 땅에 박아뒀다면, 또는 쉽게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 같은 걸로 이 안테나를 세워뒀다면 이 비행기가 그걸 뚫고 지나가서 폭발하지 않고 한참을 더 갔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 보시면 텃밭이었거든요. 그 텃밭을 뭐 한 몇백 미터, 1km 더 가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서 멈췄겠죠. 그럼 적어도 어제처럼의 그런 비극적인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항공사고는 진상규명을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정보와 현장을 보고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콘크리트 둔덕이거든요. 무안공항에서 왜 이 로컬라이즈라는 안테나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세워서 2m, 3m 높이로 그 활주로에 오버런이 일어났을 때 그 진로에 딱 이걸 세워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이 사고의 원인까지 명명백백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힌 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가족들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진상규명, 무안공항에서 절차를 잘 지켰는지, 오늘까지의 보도를 보니까요, 여러분, 원래는 무안공항에서 조류 퇴치, 저 새들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이 새를 쫓아내는 게 2인 1조라고 해요. 그런데 어제는 딱 한 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장이 메이데이라고 긴급 구조 신호를 관제탑에 보냈는데, 관제탑에서 그 신호를 받자마자 소방수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지나서야 소방대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이 콘크리트 둔턱의 문제와 무안공항에 신속하지 못했던 대처 등등 하나하나 진상규명하고 따지는 것이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주당과 좌파들은 용산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직자와 관련자들 다 책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조사하고 결국에는 특조위 또 만들었죠. 세월호에 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쓰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무안공항 관련돼서도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와 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게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지지자들이 있는 단톡방 같은 데서 이거를 무안공항 사고라고 부르지 마라. 이걸 무안공항 사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등 지금의 사건 사고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는요, 이태원 사고가 벌어졌을 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애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였어요. 애도만 할 게 아니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는 게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 오늘 나온 기사 제목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둔턱이 어떻고 무안공항에서 뭐가 문제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치인들, 무안군수, 전남지사 어디서 뭘 하고 있었고 얼마나 빨리 대처했는지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애도만 하고 넘어가라. 왜 이렇게 앞뒤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 무안공항 사고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태원 사고나 세월호 때 적용했던 똑같은 기준을 당연히 무안공항 사고에서도 적용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왜 지금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상규명을 틀어막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왜 무안공항 사고라고 하지 말고 제주항공 사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느냐. 그 비밀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고가 어제 오전 9시 지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초 속보가 어제 오전 9시 27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큰 사고이기 때문에 한 군데 언론사에서만 속보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수십 개, 10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이걸 다 받았어요. 9시 27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10시가 다 지나서 이 사고 속보 이후로 40분 가까이 지난 시점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국민에게 총을 쏴라 했다면서 윤핵관 국민에게 총을 쏴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죽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그 맹목적인 개딸들이 봐도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너무했다. 욕먹겠다 싶어서 이재명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지우세요. 이거 내리세요. 이거 내려야 됩니다라고 막 댓글을 달아요. 저 페이스북에다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제야 화들짝 아차 싶어서 저 글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몰랐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무능이죠. 몰랐다고 저 글을 올렸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처음 속보가 나온 지 40분이 다 지나도록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야당 대표가 보고를 못 받고 몰랐다면 정치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안군수 전남지사 다 누굽니까?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직통으로 민주당에게 보고되는 겁니다. 제가 최고위원 해봤잖아요. 지도부 국민의힘에서. 그때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전국에서 터지면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당직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올려줍니다. 뉴스 속보. 그런데 40분이 지나도록 이재명이 몰랐다고요? 그러면 정말 무능한 거고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았으면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느냐? 자기가 경기도 지사할 때 경기도 지역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재명이 그날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교익 아시죠? 황교익이랑 떡볶이 먹는 방송 찍고 있었어요. 떡볶이 먹방 찍었어요. 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일 때 자기 관할 경기도에서 공장에 불나서 인명사고 발생했는데 황교익이랑 히덕거리면서 떡볶이 먹방 찍어가지고 빈축을 사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나요? 30 넘으면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본질은. 정말 독수리처럼 자기의 불의와 발톱을 다 부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이 없는 날. 그때 그 떡볶이 먹방과 이번에 이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무려 40분이나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페북 올리는 이재명. 너무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재명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정치인으로서 도대체 도의에 맞는 일이냐? 민주당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글을 올린 건 사고 발생 전이다.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당 개딸들이 온 커뮤니티, 유튜브, 뉴스 댓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저걸 올린 건 사고 발생이 알려지기 전이다. 100% 가짜뉴스가 거짓말입니다. 사고 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나서 40분이나 지난 뒤에 저글을 올린 겁니다. 4분 뒤가 아닙니다. 40분 뒤입니다. 이재명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전남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죠. 전남도지사가 누굽니까? 김영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영록이라는 인물이 저 사고가 발생하고 김영록은 페이스북에 무슨 글 올렸는지 아세요?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안 그러면 탄핵한다. 그걸 올렸다가 역시나 사고 직후에 올린 게 논란이 되니까 또 입 싹 닫고 그 글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 비행기 착륙 사고가 일어나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17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 가족들 곁을 떠나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재명은 대통령 비아냥거리기 바쁘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압박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지웠어요.
이거 반대의 경우라면, 만약에 대구나 경북에서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 그 사고 애도하거나 수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면 민주당과 좌파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사고 수습보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대통령 쫓아내고 대통령 탄핵하고 자기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떡고물 나눠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고 세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돼서 약 40분, 50분 만에 중대재해재난대책본부를 설립하고 만들었습니다. 중대본이 사고 발생 이후에 1시간도 안 돼서 발족을 했어요. 이재명은 사고 발생 40분 뒤에 대통령 욕하는 페이스북을 올렸다가 욕먹고 지웠지만 최상목은 사고 발생 40분 뒤에 중대본을 발족시켰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자마자 무안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대한민국 공직자와 고위 정치인 중에 무안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최상목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가족들을 잃어서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는 유가족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행안부 장관 어딨어? 이런 사고 터지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지. 행안부 장관 어딨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민주당이 탄핵시켰다가 한 번 더 탄핵시킨다고 협박해서 직무 정지될까봐 사퇴했으니까요. 총리 나와! 총리 직무 정지예요. 이런 중대한 현장에 대통령은 안 오고 뭐하냐? 대통령 직무정지예요. 거기 가면 직무정지 중에 거기 가서 공모를 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빠르게 중대본을 설치하고 국가재난지역으로 무안을 선포했습니다. 무안을 지정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하고요. 근데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려면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대본의 본부장이 건의를 하면 총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심의 이후에 대통령에게 안건을 올립니다. 그럼 대통령이 인정하고 공포합니다. 4단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대본부장도 최상목, 총리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상목, 1인 4역을 하고 있죠. 기재부 장관까지. 최상목이 건의하고 최상목이 심의하고 최상목이 보고해서 최상목이 인정하고 공포하는 절차 끝에 무안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우리 정부 관계자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통령도 애끓는 마음으로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거 누가 써준 글이 아니래요. 지금은 대통령실의 메시지 비서관이나 메시지 쓰는 행정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메시지를 써줄 수가 없대요. 대통령 보좌하면 불법이라서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이 한자 한자 직접 쓴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사실은 당장이라도 거기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민생 현장에 많이 방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데 못 가요. 왜? 민주당이 직무 정지를 해놔서.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자 지원하고 보상하고 하려면 이럴 때 쓰라는 게 정부의 예비비입니다. 재난과 재해, 홍수, 지진, 해일, 폭우, 그리고 이번 같은 천재지변급 항공사고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정부가 급하게 예산에 편성 안 된 돈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2조 4천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를 깎았는지 아십니까? 1조를 싹둑 잘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기분 나쁘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자르니까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서 오죽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버렸죠. 지금 올해 예산은 12월 예산 다 썼어요. 내년도 예산
안 그래도 민주당이 많이 잘라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예비비 써야 돼요. 근데 예비비 1조를 민주당이 잘랐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안공항이 저기에 콘크리트 둔턱이 있도록 무안과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관리했습니까? 제대로 견제했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항의 안전 문제인데 하나갑이 만든 하나갑 공항이라잖아요. 이거 당연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사고 터졌을 때 용산구청장,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 용산서장 당연히 잘못했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 다 책임 묻고 국정조사했던 논리대로라면 무안구수 전남도지사, 무안의 국회의원 그동안 무안공항에서 왜 외국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범죄다 할 정도의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는지 관리감독 안 한 거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1조를 깎아놓고 1000억도 아니고 1조를 깎아놓고 저 사고 피해 수습에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돈 부족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뒤늦게 추경 예산 편성할 겁니까? 그럴 거면 왜 무턱대고 윤석열 정부 예산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칼집에서 난도질에서 다 잘랐습니까? 무한 사고에 쓸 예산, 예비비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요. 사고 수습 전력을 다하면서도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거는 정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쟁을 하지 말자고 했죠.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게 정쟁입니까, 여러분? 팩트 체크잖아요. 진상 규명이잖아요. 민주당은 보세요.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랑도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가 애도 기간 설정되고 사고 수습해야 되니까 최상목은 탄핵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옆구리 찔러서 대통령한테 체포영장 청구하게 합니다. 지금 무안 사고의 책임이 사실 아무리 봐도 무안과 전남을 책임지는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도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로 불똥이 뛸까봐 무안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고 제주항공 사고라고 부르자. 애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진상규명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수처 들쑤셔서 대통령 영장 청구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시선을 거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최상목 못 건드리게 생겼으니까.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이런 더러운 정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당연히 애도하고 위로하면서도 진상규명 TF가 이 콘크리트 둔턱부터 시작해서 철새 도래지 바로 옆에 공항을 지은 하나갑 공항의 뿌리부터 조목조목 따지면서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갑 조카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하고 한동훈 따까리 하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 표결에 당론 어기고 참여하는 한지아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뿌리부터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갑 조카 눈치 보느라 하나갑 공항에 진상규명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도장 필요 없다. 국회가 의결하면 바로 해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피해자들 유가족들을 우리가 안아주는 동시에 애도하는 동시에 명백한 진상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정쟁입니까? 제가 한 말이 정쟁인가요, 여러분? 정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고 발생 직후 40분이나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비아냥거리는 이재명. 그 와중에 자기 지역구 전남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상목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려고 협박하는 글 페이스북에 올린 김용록 전남지사. 이런 사람들이 정쟁을 하고 있는 거죠. 팩트체크하는 제가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요, 한번 보세요. 이 무안공항 사고의 책임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민주당 정치인들과 줄줄이 엮여져 있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고로부터 시선을 돌리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는, 이태원 때는 민주당과 그 조직된 좌파 시민단체와 운동권들이 촛불 들고 시위하고 추모 집회하고, 그런데 지금 무안공항 사고 발생 이후에 민주당과 그 좌파 계열에서 추모 집회한다는 소식이 왜 예전처럼 제대로 안 들리는 거죠? 왜 그렇죠? 전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3살짜리 아기도 엄마 아빠랑 태어나서 처음 해외여행 갔다 왔다가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했대요. 그 어린 애들이. 가족여행 많이 갔다 온다고. 암 투병하던 어머니 효도여행 보내줬는데 세월호와 이태원이 가슴 아팠던 것처럼 이 무안공항 사고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제대로 추모하거나 애도하지 않고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까? 이 와중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면서 뉴스를 덮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입니까? 진상규명하지 말고 유독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애도만 하라는 오마이뉴스 기자, 당신의 그 펜대에 양심이 있습니까?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이야말로 그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비행기가 그냥 지나가서 다 살 수 있었다고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갑이 억지 써서 만든 하나갑 공항의 관리 실태 반드시 명명백백 진상규명하고 책임져 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정쟁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1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성국 박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무안공항 사고 이재명이 그 와중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수많은 이야기와 문제 제기가 과연 정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파되도록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해 주시고 정치펀치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댓글 많이 달고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아무래도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방송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곳씩 돌아다니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싸우고요. 또 토요일에 광화문에 여러분 모일 때 저도 여러분 틈에서 조용히 거기서 시민들과 함께 했고, 알아보시는 몇몇 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조용히 함께 있다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아내고 불법 수사를 막아내고, 그리고 이 무안공항 사고의 진상규명을 책임져 처벌을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두 가지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 말미에 오늘은 주제가 무겁다 보니 광고를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이 알부민 광고 짧게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 우리 면역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 알부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알부민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네,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비타민과 아연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 위한 단독 혜택도 2+1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 때문에 광고 조금 짧게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알부민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 정치펀치 방송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2시에 정치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꼭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